전주에 계신 시사부이삼님 안녕하신죠? 푸르미 아빠입니다. 이전에 제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법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보셨는지요? 오늘은 총론 강연이고 오늘은 1강 아이를 행복한 영재를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아이를 행복한 영재로 키우는 법에 대한 강연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영재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에서는 아직 영재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재들은 까탈스럽지 않냐, 아니면은 뭐 자기만 알지 않느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영재를 안 만들겠다, 아니면 뭐 영재를 안 키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영재에 관한 속성들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재들은요, 물론 이제 영재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공부 잘하는 어린아이, 뭐 이렇게 또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어린아이를 영재라 그러는데 영재의 개념들은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분야만을 잘하는 어린아이들, 물론 지능이 높은 어린아이들 영재일 수 있습니다. 되게 그 영재를 평가할 때 이렇게 상위 한 5% 어린아이들을 영재라고 평가하는 데도 있고 또 굉장히 영재의 범위를 넓게 잡아서 20%까지 이렇게 20%까지 넓게 잡는 것은 국가가 영재를 놓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영재를 키워내기 위한 어떤 그런 이렇게 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영재들은 단지 이렇게 공부만 잘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푸르미 같은 경우는 언어 영재입니다. 아주 언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언어 영재들이 보편적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고 언어에 관계된 부분들은 이렇게 뛰어난 성적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언어 영재뿐만 아니라 하워드 가드너 같은 분들은 다중지능에 관한 이론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하는 영재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리는 공간 지각에 관한 영재 또는 이렇게 사회성이 뛰어난 어린아이, 사람을 잘 사귀는 어린아이도 영재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어린아이들 아니면 자신의 내면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 이런 영재 아주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영재성을 가진 어린아이들이 있다라고 봤고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이 영재성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영재성은 그 어린아이가 유전적으로 특별해서 영재성을 갖느냐 아니면 그 어린아이가 환경에 의해서 영재가 되느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유전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지능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전이냐 영재가 아니면 환경이냐라고 얘기할 때 유전은 그 어린아이의 지능에 될 수 있는 범위 상한선, 하한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는 유전적으로 좀 뛰어나서 지능이 뭐 100에 180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어린아이는 이렇게 지능이 조금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하한선이 80에 160을 갖는다. 근데 상한선과 하한선에 관한 그 범위는 잠재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 안에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가는 사실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정말 많은 어린아이를 만나보면서 지금 영재가 유전에 의해서 태어나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환경이고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의 정도가 다르더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푸르미닷컴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이전에 이런 푸르미닷컴의 푸르미 교육을 쫓아왔던 어린아이들 영재라는 판정을 받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푸르미닷컴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영재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5명인가 6명이 모임을 갔는데 이게 궁금해서 영재 판정을 바로 받으러 갔는데 한 아이가 영재라고 판정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모든 어린아이가 다 영재라고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였던 어머님들이 이거 영재 판정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줍니다. 그것은 이전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환경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영재가 된 거지 뭐 유전이 달라져서 그래서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영재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어린 사람들을 영재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는 영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영재는 어떻게 면에서는 복합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단순하지 않고 이 복합적인 자아를 가졌다라는 얘기는
이 복합적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합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냐면 분화와 통합이 조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분화와 통합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분화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개별화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동일시와 사회화되는 그 과정. 따라서 영재성이 풍부한 영재들은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개별적으로 굉장히 섬세함을 발달시키고 호기심을 발달시키고 그러면서 개인화되는 그런 특성과 더불어서 이 사회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스한 마음을 가진 이런 두 가지 특성이 조화를 이룬 그런 어린아이를 그런 사람들을 영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어느 책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냐면 그 칙센트 미하이라는 사람이 쓴 책, 몰입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 몰입에 관한 책입니다. 이거 정말 앞으로 교육계는요, 이 몰입에 관한 분야로 갈 거고요. 저는 이 몰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 책, 몰입에 관한 책, 몰입이라는 책에 보면은 88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복합적인 자아로 발전한다. 복합적인 자아가 됨으로써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영재는 성장하는 아이들입니다. 그죠? 복합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심리 과정을 거친 결과인데 두 가지 과정은 각각 분화와 통합을 말한다. 분화라는 것은 자신이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라는 움직임이고 또한 본인을 다른 사람부터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라는 경향을 말한다. 통합이라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다. 즉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아이디어와 합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복합적 자아란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자아를 일컫는다. 따라서 저는 영재를 이렇게 그 복합성이 증가한 자아, 결국 그 분화와 통합을 아주 잘 결합시킨 자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영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분화와 통합에 관한 원리는 사실은 이것이 자아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우주의 원리하고도 좀 상통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주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와 하나는 조화입니다. 결국은 우주가 탄생할 때 그 별이 만들 때 가스로부터 만들어졌고 오늘날 계속 진화해 가면서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생물도 초기에서부터 진화해서 계속 분화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한 가지는 그 진화에 관한 어떤 그 조화라는 의미는 그런 우주가 그 별이 만들어졌어도 그 별이 물론 부딪히긴 하겠지만 일정한 규칙을 갖고 계속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운행한다라는 그런 우주의 원리가 결국 우리 자아에도 적용되고 이것은 우리의 성장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발달을 이룬다 그러면 그 발달도 항상 이렇게 그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쳐가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엄마와 하나의 어떤 통합된 그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제1반항기에 들어와서 되게 18개월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제1반항기에 오면 이 어린아이는 싫어 소리를 합니다. 싫어, 뭐 내가 할래, 안 할래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통합된 엄마로부터 분화를 거쳐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이 분화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어린아이는 다시 황금기를 거치면서 또 다시 이렇게 아주 말 잘 듣고 엄마하고 또 이렇게 연합하려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또 다시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무법자의 시기가 오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똥침 놓고 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이렇게 그런 과정들 이건 다시 또 분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균형된 상황 통합의 과정이 오는 결국 이 분화와 통합은 우주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 발달의 같은 원리 그 동일선상의 같은 원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분화와 통합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발달을 이뤄내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의 성장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기 이 플로어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요. 분화만 되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큰 개인적 성취를 이룰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나친 이기주의자가 되기 쉽다. 반대로 통합만 이루어지고 분화가 되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지만 자율적인 개성은 갖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한 개인이 그의 심리적 에너지를 이 두 가지 과정을 위해서 균등하게 배분할 때 그 결과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순응하지 않을 때 그의 자아는 복합성을 갖게 돼야 된다.
결국 영재는 이 두 가지 두 분야, 분화와 통합에 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는 굉장히 균형된 자아를 가진 그런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이기적이거나 자기만 알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재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것이 분화와 통합의 원리로서 이렇게 그 원리를 통해서 비춰보면 영재들이 왜 그런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예민성입니다. 아주 까탈스러워요. 너무너무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잠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요, 이 까탈스럽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까탈스럽다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상황을 굉장히 예민하게 이해하고 분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는 한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 분화의 과정이 점점 더 깊어져서 남들보다 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분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어린아이들, 까탈스러운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왜 이렇게 까탈스러울까 아이가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데 사실은 그 이렇게 까탈스러운 혹시 이 어린아이가 그 시기에서 분화의 과정을 훨씬 더 이렇게 섬세하게 거치는 어린아이가 아닌가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필요성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부모가 더 섬세하게 반응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영재성을 가진 어린아이는 그런 면에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알고 싶은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하루 종일 뭔가 사물을 탐색하고 끊임없이 일상생활에서 배우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그 어린아이들은요, 나중에 크면은 상황에 대한 분별력, 분화의 과정이 굉장히 깊이 발달을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황에서 오는 그 차이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굉장히 이렇게 말을 전할 때도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언어를 전하지 않고 굉장히 돌려서 부드럽게 말을 전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이스크림 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날씨가 덥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부모는 창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푸르미를 키울 때 푸르미가 말을 하면서 아주 말을 돌리고 얘기해서 저는 그 당시는 굉장히 제가 이렇게 푸르미 엄마만큼 예민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껌을 씹고 있다 그러면 푸르미는요, 이렇게 껌 하나 주세요. 이런 표현을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껌 향기가 진동하네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껌 향기가 진동하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요, 이게 답답합니다. 왜냐면, 야, 너 껌, 먹고 싶으면 껌 달라 그래.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해야만 어린아이라고 같은데, 아니죠. 이 어린아이는 훨씬 더 섬세고 예민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껌을 하나 달라 그러면, 그 어린아이, 만약 부모가 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부모가 껌을 주고 싶은데 껌이 주머니에 없으니까 부모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그 부모가 미안한 마음을 가질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고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어린아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리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뭐냐면 만약 부모가 껌이 한 통이 있는데 엄마 껌 하나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껌을 하나 주겠죠. 그러나 껌 향기가 진동하네요 그러면 얘가 껌이 얼마나 먹고 싶은가 이런 마음이 동해서 껌 한 통을 다 주더라 이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아주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말을 이렇게 빙빙빙 돌렸다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굉장히 분화가 많이 이렇게 된 어린아이라고 보시고 또 영재성을 가진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면에서 상상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상상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 상상에 오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상상으로 분화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상을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실들을 많이 모아서 상상이 깊어지면 이 어린아이는 하루 종일 상상놀이를 합니다. 이 상상놀이가 깊어지면요 좀 무서울 정도의 상상놀이를 합니다. 되게 이 푸름이라든가 이렇게 가을이 같은 어린아이, 비천이 같은 어린아이를 보면은요 이 상상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푸름이를 키울 때도 이게 맨 처음에는 이 어린아이가 섬세하고 예민할 뿐만 아니라 상상의 힘이 너무너무 강해서 예를 들어서 콘센트가 이렇게 있으면 콘센트 구멍이 2개 있잖아요. 그럼 그 콘센트 2개 구멍을 보고 저 구멍이 자기를 쳐다본다라는 겁니다. 구멍이 그 눈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푸름이
그 구멍, 콘센트 구멍을 다 까만 테이프로 다 막아야만 됐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텔레비전이 조그맣게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못 듣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런 그 예민하게 그 소리를 감지하고 이렇게 웁니다. 울면은 뭐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 아니면 두려움을 주는 어떤 소리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들. 어린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예민한 어린아이는 피로에 대한 욕구가 많은 어린아이들은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그 상상의 심들 아니면 그 분별의 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좀 더 주의해서 이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필요를 요구하는가를 좀 더 깊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재성을 가진 어린아이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제가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말을 유창하게 하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 어린아이들은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합니다. 그것은 여자 어린아이 특성이 남자 어린아이는 좀 더 다르게 이 언어에 관한 이 굉장히 뭐랄까 이 언어를 지배하는 그 언어 중추가 자네운의 양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남자보다는 굉장히 우세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영재들은 여자든 남자든 간에 언어 면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언어가 탁월하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말을 유창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욕구를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가 언어를 쓸 때,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깜짝깜짝 이렇게 놀란다고 치면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가 혹시 영재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엄마가 그 부분에 대한 계속 이렇게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다음에 말 잘하는 것을 요구해서 어린아이가 그 분야만 그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 어린아이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그런 외부에서 주는 동인보다는 이렇게 내부 안에서 주는 동인에 의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묵직하고 아주 그렇게 상황에 맞는 언어를 쓰는 어린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영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재의 특성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재들 보면은요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몰입에 관한 부분들, 아까 제가 이 복잡성이 증가된 자아를 가졌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이 복잡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몰입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몰입은 어떤 상태냐면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의식이 어떤 방해 없이 의식이 혼동 없이 의식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순서적으로 이렇게 잘 소소하게 이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몰입 상황이라 합니다. 이 몰입 상황에서는 그 어린아이는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서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몰입하고 있는 대상조차도 내가 그 몰입하고 있는 자신의 자아에 관한 모습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관한 시간, 그 다음에 그 지금 어디서 그런 대상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가를 망각하는 어떤 그런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그 대상을 흡수하는 대로 씁니다. 따라서 그 어린아이들은 대상을 흡수하는데 모든 정신을 쓰면서 그 순간 모든 것을 오감을 통해 모든 걸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성취를 이뤄내더라는 거죠. 결국 몰입에 관한 환경이 주어질 때 이 어린아이는 그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길러가게 되고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가 볼 때는 영재성으로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영재성을 가진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어떤 분야에 굉장히 몰입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어린아이가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막 뒤집어지고 웁니다. 근데 자신은 할 수 없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그 능력은 아직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기술은 발달시키지 않았을 때는 막 징징징징 울었다가 또 징징징 울었다가 그래도 또 합니다. 또 하고.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밤새도록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냥 밤새도록 밤을 뭐 꼭팍 새우고요. 그리고 그냥 그럼 뭐 눈이 시뻘개져도요. 그거 누가 부모가 하지 말라 그래도 좋아하는 분야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영재들 우리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영재들을 키우기 쉬운 거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까탈스럽고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또 상상력이 많고 창의력이 많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우리가 받아온 교육의 어떤 기준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재들을 볼 때 우리와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우리도 사실 태어날 때 누구나 다 그런, 제가 이전 강연에서 위대한 힘을 갖고 태어났고 그 힘이 그대로 발현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으면 다 그런 어린아이들은 이 복잡성에 관한 그런 자아를 가진 그런 영재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부모의 기준 또 이 사회의 기준 안에서 그런 어떤 그 몰입할 수 있는 시간들 아니면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애가 좀 더 뭔가 다르다. 따라서 그 어린아이가 그 다르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이 사회에서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영재성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 영재성을 다른 것 때문에, 사실 다름은 다름대로 인정받으면 되는 건데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열등하다 아니면 우수하다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재능들, 이런 특성들을 감추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다는 거죠. 남자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영재성이 있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어린아이가 뭔가 잘못됐다, 뭔가 다르다는 것이 두드러지는데, 따라서 그 어린아이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부모들이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여자 영재인 경우에는요, 이런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능력들을 사회의 어떤 편견 아니면 사회에 관한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대부분 감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자 어린아이가 영재일 경우에는요, 이 자신의 영재성을 감추는 것을 부모가 감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영재가 되기 위해서, 영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는요, 인간의 가능성은 굉장히 무한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재능이 나오고 분화될 때는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발달은 어떻게 보면 아주 특정한 시기에 아주 특정한 분야의 분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고 특정한 통합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발달에 관한 부분을 무법자 이렇게 뭐 균형기 이렇게 균형과 불균형이 교차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일정한 자연 법칙처럼 거쳐갑니다. 이것이 어떤 어린이가 빨리 나올 수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시기에 있어서 그런 특정한 능력들이 발현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민감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감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 이렇게 발현하는 창문이 열릴 때, 그 어떤 면에서 그 재능의 창문이 열리는 시기가 긴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감기는 그렇게 결정적 시기만큼 아주 결정적이진 않고, 좀 더 그 당시 그런 재능을 발전해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 치더라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런 환경을 다시 만들어준다면 어느 정도 그 당시, 물론 그 시기에 왔을 때 주는 자극보다는 그 반응에 관한 어떤 결과들은 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일으켜야 되는 그런 시기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 시기는 그 시기만이 아니면 발달할 수 없는 시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각에 관한 결정적 시기는 우리는 생후 6개월까지 봅니다. 시각에 관한 생후 6개월이라는 얘기는 그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먼저 열리는 것이 뭐냐면 청각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귀가 먼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태교를 얘기할 때 영재를 키우는 이런 방법 이렇게 얘기할 때 태교하면 태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많은 대화를 나눠주라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아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해주는 그 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극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되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이렇게 안아줬을 때는 잘 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처음 안을 때는 울어요. 그것은 뭐냐면 엄마는 항상 엄마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익숙하지만, 아빠가 대화를 많이 안 나눠주고 이 태담을 많이 안 해준 사람이면 아빠의 낮은 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운다라는 얘기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어린애가 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아빠가 이렇게 처음 안았는데 애가 울었다, 뒤집어졌다 그래서 혹시 이놈이 나를 싫어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린아이로부터 어떻게 보면 아빠가 육아로 들어오는 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와 어떤 친밀감을 맺고 아이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그 행운은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타교에서 태단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엄마 마음이 편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청각은 열려 있고 그다음에 그 감촉에 관한 부분들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렇게 안아줄 때 벌써 이 부모의 품에 안는 그거, 그다음에 엄마의 그 냄새, 후각 이런 것들은 발달되어 있지만 시각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시각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 그 결정적 시기에 들어오는 6개월이라는 얘기는 부모가 그걸 잘못 몰라서 눈에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몰라가지고 검은 안대로 씌워서 아니면 그 어린아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만들어주면 그 어린아이는 영원히 시각을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 어린아이가 무슨 눈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발달될 수 있는 그 귀의 창문이 열릴 그 시기에 부모가 그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이 결정적 시기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어느 시기에 집중되어 있냐면 물론 청소년 시기에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개 저는 언어에 관한 결정적 시기는 한 36개월 전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36개월 전까지는 그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나라, 그 36개월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그래서 미국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액센트, 리듬, 발음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을 아주 능통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36개월을 지나서 초등과정에서 만약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영어를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지만 모국어처럼 태어나서 배운 것처럼 배우지 못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두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더 어른들보다 더 많이 갖고 태어납니다. 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는 제일 많이 갖고 태어난 어린아이 때 제일 많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뉴런은 계속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보다는 더 많이 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는 줄어들지만 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시냅스에 관한 부분들이 다양해진 겁니다. 어린아이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뉴런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건 신이 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에 대비하라는 대비책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자극이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뉴런이 이렇게 기다린 상태에서 만일 이 영어에 관한 소리가 들려오면은 그 영어 소리에 관한 부분들을 맞는 어떤 그 뉴런이 싹 시냅스가 서로 연결시키면서 바짝바짝 하면서 이 시냅스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자극이 주어지면 그 자극에 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주 효율적인 시냅스를 이루게 되고 만일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은 결국은 도태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영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가더라 이거죠. 결국은 뭐냐면 액센트, 억양, 리듬 이런 부분들은 어린 시절에 들으면 당연히 그것이 강화되지만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면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들하는 거죠. 저는 푸르미를 키울 때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이런 원리를 그렇다는 걸 알았지만 머릿속으로 알았지만 가슴속으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강연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우고 그 이론들 안에서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푸르미를 키운 경험 그리고 지금 3,000회가 넘는 강연을 통해서 수십만을 만나면서 수만 명의 어린아이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서 이것은 진실이다. 제가 보기엔 이것이 옳다 그러다. 물론 제 경험의 범위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제 경험의 범위 안에서는 이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얘기하더라는 거죠. 푸르미를 키울 때 영어를 어린 시절에 줬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영어를 발달시킬 수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줘야만 성공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영어를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푸르미는 한글에 관한 부분들 또 책을 많이 읽어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자극을 줬기 때문에 이런 언어에 관한 다양한 그 언어를 맡고 있는 그 뉴런의 그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그 교육에 관한 시기들이 좀 더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푸르미닷컴에서는 72개월 이전에 굉장히 모든 교육을 주력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72개월 이전에 그런 결정적 시기, 민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때
어떻게 보면 이 복합성을 가진 복합적 자아를 가진 그런 아이를 키워놓으면 이 어린아이들은 내부의 그 위대한 힘에 관한 부분이 발현했기 때문에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어린아이는 자기주도적인 어린아이가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한 것이 주어지고 도전이 좀 더 주어지면 그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재능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재능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점점 저하되더라 이거죠. 되게 어린아이들 이 한글을 배우는 데서도 보면은요.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말하고 아빠라는 말할 때 한글을 가리키면 그 어린아이들은 막 그 문자를 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그거 좋아서 배울 때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 뭐 100개의 통문자 주면 100개 다 흡수하고 그냥 가르쳤나 배웠는가 확인 안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 구별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신기합니다. 한번 쏙 지나고 났는데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 그 다음에 말을 쓰죠. 보세요. 말 배울 때 보면요. 하루에 엄마 아빠라고 얘기했던 어린아이가 조금 지나면 문장이 있습니다. 막 흡수해서 막 이렇게 토해내게 되죠. 이 재능체감이라는 법칙이라는 것은요. 그 어린 시절의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강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문자를 가리킬 때 보면은요. 한글 가리키고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빨리 흡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문자를 주려고 그러면요. 어렵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암기하고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는 지나가는 말들을 받아서 그냥 말을 쓰는데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나가는 말을 잡아서 말을 쓸 만큼의 그렇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는 거죠. 자, 교육은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린 시절에 교육의 80%는 쏟아부어야 됩니다. 만일 100을 그 어린아이 인생의 전체에 거친다면 저는 80의 에너지를 그 아이에게 쏟는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나머지 20은 그냥 천천히 즐기면서 가면 되더라 이거죠. 프리미다컴 아이들이요. 초창기 이 교육 굉장히 초기에 집중함으로써 부모가 책을 읽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무슨 체험도 시켜주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썼는데 그러나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내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어린 시절에 재능체감의 법칙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이미 큰 눈덩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한번 지나가면 커다란 눈덩이가 또 만들어지면서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과연 그러면 영재가 만들어지는가? 어떤 환경?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첫 번째 강연에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생각해봐도 어린아이 영재든 어떻든 영재가 아니든 어떻든 간에 어린애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최고의 환경은 배려 깊은 사랑을 받는 환경입니다. 배려 깊다는 것은 아이에게 사랑의 조건이 걸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프리뷰 교육을 쭉 지난 10년 동안 진행해 보면서 이렇게 초창기는 책에 굉장히 몰입해서 어머님들이 무슨 책, 그죠? 이렇게 단행본 뭘 줘야 돼요? 전집을 뭐 줘야 돼요? 다음 단계를 뭘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1000개의 답변을 하고 매일 적모가면 사실은 책이 무슨 단계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서 쭉 10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어떻게든 굉장히 책을 깊이 가는 어린이가 있고 어떤 애는 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요. 만일 어머님이 책에 걸려서 어머님이 내 아이가 책을 읽혀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걸려서 그 어린아이에게 먼저 배려 있게 사랑하지 않고 아이의 그 욕구, 그 순간, 그 기쁨 그런 순간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머님 틀 안에 아이를 맞추기 위해서 책을 강요하게 되고 그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서 만일 그 어린아이가 자신에 관한 욕구에 관한 어떻게 보면 정서에 관한 부분에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어린아이는 뭐에 관한 부분에 집착하게 되냐면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에 관한 이 부분에 이 정서에 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린아이의 그 책에 관한 어떤 발달은요 중지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이 세상은 굉장히 태어날 때 험악한 세상이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나 자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나 자신을 유능한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관한 의심 없이 세상에 관한 나 자신을 긍정으로 본다는 건 세상에 관한 의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그 어린아이의 호기심이 명하는 대로 그 어린아이가 분화되기 원하는 대로 그 어린아이는 세상을 탐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져보고 냄새 맡고 그죠? 쳐다보고 그죠? 집어 던지고 빨고 물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그 과정들이 섬세하게 배려되는 상황이니까 그 어린아이의 생명에 위험도 안 주는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 어린아이는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책에 관한 부분들도 호기심도 지성도 함께 가더라 이거죠. 따라서 제일 좋은 환경 어떤 경우에도 교육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린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환경, 그 배려 깊은 환경을 주라는 거죠. 저는 이것도 뭐와 연결되냐면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그 영재가 탄생되는 그 환경은요. 어떤 환경 한마디로 얘기하면 몰입을 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몰입에 관한 몰입 환경. 이 몰입에 관한 부분들은요. 이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몰입에 관한 책의 그 87페이지에 아주 몰입에 관한 환경, 몰입이 뭔가에 관한 정의들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참 제가 이거 벌써 한 30년 전에 사실은 이 몰입에 관한 부분은 미국에서는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몰입이 퍼졌는데 저는요 이 책을 본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How to be Happy라는 책이라는 그 어떻게 행복해지는가에 관한 책을 보면서 그 저자가 자기는 30년 전에 그 책을 보면서 How to be Happy 이 플로우라는 뜻이 사실은 플로우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흘러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이 속어로는 생리의 뜻이 생리 아시죠? 생리 그죠? 생리. 근데 어떤 사람이 플로우라는 왜 뭘 그렇게 생리에 관한 책을 그렇게 몰입해서 보냐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뜻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걸 1990년도에 그 책을 봤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 사람은 저보다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그 책을 봤고 저는 20년이 지나서야 그 책을 봤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서야 이 몰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 몰입의 87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플로우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적 경험 또는 몰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최적 경험이라는 것은 의식이 질서 있게 구성되고 또한 자아를 방어해야 하는 외적 위협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아를 방어한다는 외적 위험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내적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우리 주의 집중한다는 주의죠. 사실은 우리 주의라는 에너지는 에너지입니다. 심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주의 집중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지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이 서치라이터처럼 주의가 쭉 한 부분에 주의가 집중이 돼야만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 주의가 목표만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되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로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플로우 상태, 이 몰입의 상태, 최적 경험의 상태는 뭐가 없는 상태냐면 내적 불행에 관한 부분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플로우의 상태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정서적인 혼란 없이 이 내적 불행의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질서가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무의식적으로 팍 혼동돼서 질서가 서로 상충하면서 주의에 관한 에너지를 다 잡아먹는 그 상태. 따라서 주의에 관한 에너지가 성장을 위해 쓸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그 혼돈된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내적 불행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몰입의 환경은 그런 혼동이 주어지지 않고 어린아이가 아주 일관되게 자신의 갖고 있는 에너지를 대상을 집중해서 주인을 집중해서 그 모든 것을 흡수해냄으로써 최고의 성취를 이뤄내는 환경, 이 환경을 몰입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이 주어질 때 어린아이는 굉장히 주의 집중함과 동시에 그 어린아이는 이렇게 성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어린아이가 영재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어떤 조건에서 과연 그러면은 이런 그 주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이 주의 집중이 이루어질 때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 의식이 질서를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쁨에 관한 우리 자아를 성장시키는 요소 중 기쁨에 관한 부분들이 물론 쾌락을 느낄 때도 이렇게 의식이 질서를 갖습니다. 그러나 쾌락이라는 부분들은 우리의 정신을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쾌락입니다. 근데 주의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그 최적의 상태는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써야만, 그래서 그 정신 상황에서 질서를 가질 때의 상황에서만 그런 상황에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가 이런 이 주의 집중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그 어린아이는 그 즐거움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정신을 계속 써가면서 결국 성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어떤 조건에서 그러면 이런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가? 그 조건은 대개 8가지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 8가지 조건에 관해서는 이 책 몰입에 관한 책의 103페이지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느끼는 8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경험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완성시킬 가능성 있는 과제에 직면했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독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엉뚱한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도전의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자신이 완성시킬 수 없는 거대한 어떤 목표가 되면 이때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는 걸 당연히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집중하고 있는 행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요, 당연히 그 어린아이가 거기에 집중합니다. 당연히 책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셋째는 그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벌써 책을 읽으면은요, 아유, 나 한 권 읽고 두 권 읽고 나 요만큼 읽겠다는 목표가 당연히 정해지고, 그리고 물론 이런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꼭 독서만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등반가가 어떻게 등산을 할 때라든가 이런 똑같은 어떤 면에서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플로우의 최적 경험의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최적 경험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최적의 경험이 독서라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책을 읽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줄거리를 보면서 재미있고 흥미있죠. 당연히 거기서 그 안에 있는 줄거리가 주는 그런 나한테 그러면서 우리를 상상하게 되고 그에 대한 기쁨들을 얻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일상에 대한 걱정이나 좌절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또 깊은 몰입 상태로 행동할 때이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다른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심 많고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 머리 식히고 읽으면서 그렇게 쭉 다른 걱정이 있으면 몰입하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즐거운 경험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행동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도록 해준다. 통제에 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마약도 사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마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에 관한 부분들의 그런 부분에서 주는 그런 즐거움은 우리는 이 플로우의 경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시간의 개념이 왜곡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요, 사실 저는 푸르미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밤새워 책을 읽어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밤을 꼬박 샐 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을 쭉 읽는 과정에서 이게 플로우의 상태였구나. 이게 최적의 경험 상태였고, 사실 이 플로우의 경험 상태에서는 이거는, 이 플로우에 딱 들어간 상태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면 행복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입니다. 근데 플로우의 상태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의에 관한 에너지가 하나의 대상에 그냥 꽂혀서 나 자신조차 잊어버리고 그 대상과 혼연일체가 돼서 그 대상의 모든 속성들을 흡수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플로우 상태가 한번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밀려오냐면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진과 동시에 내 자신이 뭔가 뿌듯하게 뭔가를 해냈다라는 나 자신이 뭔가 성취를 이뤄냈다는 그 기쁨 때문에 나 자신에 관한 나에 대한 자존감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 그 다음에 그런 걸로 통해서 굉장히 행복감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저는요, 밤새도록 책을 읽는 어린아이들이 결국 그 아이들이 행복해서 밤에 책을 읽는 거지 부모가 책을 읽으라고 강요해서 읽을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푸르미닷컴에서 지금 초독서법이니 자꾸만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을 의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제가 그거에 대한 내적 불행에서 깊이 강연을 할 겁니다. 어린아이가 만일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책을 읽는 척했다.
라고 하면 이 어린아이는 진정으로 플로우 상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는요, 정말 깊이 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밤새워 책을 읽어달라는 건 지금 몰입의 상태라는 거죠. 이 몰입상의 상태에 빠진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당연히 몰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정말 인류 가정 위대한 선인들, 뛰어난 사람들, 우리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누군가요? 그죠? 실험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회중시계를 달걀처럼 집어넣었다. 이거 사실 몰입 상태거든요. 그런 인류의 위대한 사람들이 모두 몰입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근데 그 몰입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 최고의 성취를 이뤄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몰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활동은 사실은 독서라는 활동이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푸르미가 이렇게 밤새워 책을 읽는 것이 이제서야 안 거죠. 푸르미는 책을 읽으면은요, 밤새도록 읽을 때 그것을 지치지 않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깐 읽는 것 같았는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지나갔다는 거죠. 애가 밤을 꼬박 샌다는 것은 부모는 읽어줄 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읽어주면서 몰입 상태에 빠질 수 없지만 어린아이들은 몰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곧바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부모가 10시간을 읽어줬는데 아이들에게 느끼는 시간은 단 1시간도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읽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몰입의 상태가 반대되지 않는, 몰입에 깊이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을 부모가 만들어줄 수 있으면, 배려 있게 사랑받는 그 환경, 그 다음에 몰입이 주어지는 그 환경은 당연히 저는 그 환경 속에서 영재들은 당연히 영재로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인간이기 때문에 영재로 태어난 거지, 그 안에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을 끌어냈을 뿐이지 영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위대한 힘들이 발현될 수 있는 그 몰입의 환경을 줬을 뿐이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발현돼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영재를 만들어 놔도 영재를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푸르미닷컴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영재가 보편화됐고, 한 집 건너야 한 집에 영재가 됐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교육에 관한 부분과 다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받았던 다른 교육을 시작하는데 어린아이가 달라진 상태로 성장했는데 다시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기준에 다시 아이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영재가 죽어가는 환경은 과연 그러면 어떤 환경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재가 죽어가는 환경은요, 사실은 이게 이 수행의 문제고 성장에 관한 문제인데, 영재가 죽어가는 환경은요, 결과를 요구할 땐 죽습니다. 영재 교육은 미국에서는 이미 15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재 교육이 시작되지만, 영재 교육하는 책들을 쭉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1850년대 영재학교의 어떤 내용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1850년 되면 우리는 한일합방 전에 얼마나 많은 영재교육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어떤 많은 논쟁이 있었겠냐 이거죠. 그런데 영재에 관한 그 150년 역사 속에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집중해서 영재들이 됐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 있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가 어떤 결과를 요구한,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부모의 눈빛이, 부모의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결과를 요구한 상황에서의 어린아이들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죽었다 그래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푸른 요가에서 발행한 칼비트의 영재교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칼비트의 영재교육법, 비트 아버지, 물론 푸른 교육법도 이 비트에 관한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연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영재가 태어나느냐, 만들어지느냐, 이 논쟁에서 이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칼비트의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쫓아왔고, 이걸 읽어보시면 아마, 어떻게, 왜 내려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지, 왜 자연 속에서 키워야 되는지, 왜 아이를 있는 그대로 키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 충분히 따라서 해볼 만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사이다스라는 사람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 사이다스는 15살에, 하버드를 간 사람입니다. 15살에 하버드 가면은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15의 하버드를 갔는데 여기는 사이다스가 15의 하버드를 갔다라는 얘기만 나오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컸다라고 얘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재교육이 자꾸만 비판받고 영재가 까탈스럽다, 영재들 나중에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 그 기원이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사이다스로부터 온 겁니다. 사이다스는 30 좀 넘어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막 굉장히 각광받다가 이렇게 말없이 사라져가는 사람들, 굉장히 뛰어난 영재로 이렇게 각광받다가 그냥 말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 그런 어떤 현상을 일컫는 용어가 사이다스입니다. 사이다스가 왜 죽어가게 됐냐면, 그는 어린 시절이 없었다라는 거죠. 어린이 다음에 관한 부분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 결과물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푸르미다컴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밝고 뛰어나고요.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한데 벌써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부모는 두려워집니다. 사회성에 관한 두려움에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애를 잘못 키운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그 두려움들을 갖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뭐를 요구하게 되냐면 결과물을 요구하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첫 강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성적을 요구한다라는 부분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부를 잘 할 거고, 뭐 받아쓰기도 100점 받아올 거고, 아마 수학도 잘 할 거다. 이렇게 딱 요거 딱, 이런 무의식, 의식은 안 그럽니다. 나는 절대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들어갔는데, 학교 들어가서 딱 20점, 30점 받아오면요. 이거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뿌리째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죠? 야, 이거 혹시 내가 뭘 잘못 키운 것이 아닌가? 내 안에 내면에 있었던 또 이 성적 때문에 상처받던 아이를 건들게 되고 또 엄마가 그런 때 이면에서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야 너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 지금 책 깊이 보고 하고 싶은 거 해보고 몰입하고 분화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지금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먼저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요구에 관한 부분을 의논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다면 어린아이가 그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영재성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것이 꽉 잠겨서 항상 마음속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그런 결과물을 끝없이 요구할 상황에서 그 어린아이는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그 부담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결국은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성장에 관한 부분들을 포기하면서 영재성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영재성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만 이때 굉장히 그 예민하고 섬세했던 어린아이는 일반적인 과정에 적응하는 과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그걸로 인한 혼돈이 굉장히 심하고 그거에 대한 상처를 아마 평생 지고 갈지 모릅니다. 결국 예민하게 키웠고 섬세하게 키웠고 풍요롭게 키웠던 엄마들은 그 어린아이의 성장에 필요해서 부모도 성장함으로써 그 어린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그런 수행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저는 푸르미의 교육법이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영재교육의 이전까지는 다른 영재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부분의 함정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함정에 관한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푸르미는 지금까지 무슨 영재로 태어났다 그래서 뭐 영재로 판정받았다 그래서 무슨 가가지고 뭐 특별한 영재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뭐 시험에 경시대회를 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과외를 하거나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푸르미 교육법에 결국은 뭐냐면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고 부모의 성장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어린아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줌으로써 이 영재성이 성인이 되도록 죽지 않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그런 장치를 마련한 교육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 교육을 쫓아오면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재들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지성과 감성의 격차가 큰 아이들이 영재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지성은 영재성을 가진 어린아이들, 분화가 깊이 일어나고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그 나이 어린아이보다 분화의 깊이가 15년 내지 20년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에 관한 부분, 이 통합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람과 어울리는 부분, 이 부분들은요, 그 다음에 그 정서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이거는 제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분화에 관한, 분화는 빠르게 분화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통합이 일어날 때는 그거는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요, 이 지금 오늘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도 그 내용이 따로따로 존재했었지 그 내용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런가 보다, 저거는 저런가 보다 싶었는데, 근데 벌써 제가 이 교육을 한 지, 강연한 지 10년, 푸르미를 키운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일 공부하고 매일 했다는 시간, 어떻게 매일 책을 보면서, 그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아,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이게 배이렇게 사랑하면 되고, 근데 몰입된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이 하나의 통합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가구나, 라는 부분들, 통합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내적 불행이 있다면 더 어렵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따라서, 지성과 감성에 관한 그 괴리에 관한 부분들을 부모가 기다려주지 못하면 죽습니다. 지성에 관한 부분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거는 그냥 너무 뛰어나니까 좋단 말이죠. 근데 어머님은 완벽함을 원해요. 지성 감성의 조화를 이루는 그냥 균형된 아이를 키우지만 그거는 시간이 돼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사회성에 관한 부분들, 요새는 푸르미는 맨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참 이렇게 어울리는 것에 관한 부분들 다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르게 생각하면서 그 주는 사회적인 압력에 관한 부분들을 더 예민하게 느끼니까 이 부분을 스스로 조정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받은 상처들이 있는데 이 상처를 많이 부모가 더 염려해서 더 걱정스러워서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상처를 받아도 부모가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그 상처를 이겨낼 힘이 있는데 오히려 놀라는 거는 아이가 놀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더 놀래버립니다. 근데 엄마가 불안하니 아이는 그 불안을 또 습득하게 되고 어린아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왜 그렇게 불안할까? 엄마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뭔가 결함이 있거나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불안을 다시 습득하고 불안이 계속 또 다른 불안을 일으키면서 가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은요, 더 공경을 처하고 더 힘든 과정을 거쳐가더라는 거죠. 따라서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회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 어린아이가 경험해보고 또 부모의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받아보면서 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반응하는 애가 있고 요런 어린아이는 저런 애도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아주 이 통합에 관한 과정이 섬세하게 일어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느 순간에 탁 한순간이 탁 통합이 일어나면 그런 어린아이들은요, 영재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섬세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는 부정당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분화의 다양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감정도 억제되거나 아니면 야단 맞으면서 내가 감춰야 될 아니면 마비시키거나 이런 과정 없이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그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감정에 관한 분화도 훨씬 더 섬세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심리에 흘러가는 것을 너무도 정확하게 읽고 그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무엇을 배려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저는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어린아이들 너무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도 아름다운 아이들이다 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를 보고 까탈스럽다 막 이렇게 이러면은 어느 땐 제 안에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그 어린아이를 까탈스럽다고 얘기하는가? 그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서 분화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섬세함을 이미 가지면서 그것을 그 안에 그 꽃봉오리를 그 준비하면서 펼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꽃봉오리를 엄마가 벌려주는가?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자기주도성을 가진 영재를 키우는 계신 어머님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주 조심할 말이 이 책 플로우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읽어드릴 텐데요. 그 어린아이가 이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아마 영재들은 계속 그 영재성을 유지하면서 갈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1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태어난 후 몇 년 동안 모든 아이들은 새로운 동작과 새로운 말을 매일 시도하는 작은 학습 기계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학습 기계라 그래서 이건 뭐 기계라는 의미가 그죠? 강제로 배운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배움을 좋아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이들이 새로운 능력을 학습할 때 보여주는 황홀한 표정은 즐거움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준다. 몰입의 상태니까 즐거움이 최저 경험의 상태니까 이런 즐거운 경험 하나하나가 더해져서 아이들의 자아를 복합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다. 당연히 영재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불행하게도 성장은 곧 즐거움이라는 연관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 같다.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함과 동시에 학습이 외부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되어가면서 새로운 능력을 습득한다는 짜릿한 희열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학교에서 학교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에 몰입에 관한 그 행복에 관한 즐거움, 그 어린아이가 어떤 활동에 몰입할 때 들어갈 때 그 동인이 학교에 관한 부분이 외부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내부의 그 의식이 질서를 갖고 있으면서 행복한 그 동인이 내부에서 주어지는 이 몰입의 상태를 잊어버리게 되더라 이거죠. 영재가 죽어가는 이유, 결과물을 요구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 몰입에 관한 행복함에 관한 부분들을 부모가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자,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믿고 사랑해 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깊은 몰입으로 가고 그 어린아이가 행복한 영재로 성장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믿어주시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겁니다. 아주 건강하고 아주 활기 넘치고 그리고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며 이 세상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로, 그런 인재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오늘 강연 한번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기사부 이사님들에게 이 강연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